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3월 9일 월요일에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이죠. 여야 지도부가 피습 받은 뒤에, 피습이라는 게 받다는 뜻이 들어있구나. 피습 뒤라고 해야 되겠네요. 습격을 받은 뒤에 입원 중인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를 동시에 문병했습니다. 근데 저는 휴대폰으로 여야 대표가 정북 말싸움을 했다 그래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리포트 대사 앞에서 싸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런 지도자들이라면은 둘 다 업수제에 마땅할 지도자들이죠. 아무리 국내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손 치더라도 남은 나라 대사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싸움을 했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더라고요. 이게 문병을 마치고 같은 날을 하긴 했는데 서로 다른 시간에 문병을 마쳤는데 김무성 대표는 이게 종부의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문재인 대표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참 진짜 가슴 답답했습니다. 아니, 정작 피습을 받은, 습격을 받은 리포트 대사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유리하게 활용할까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게 일반적인 언론들의 기계적인 중립입니다. 사실 이 논란에서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방어적인, 하도 종북, 니들이 종북 숙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되겠느냐라고 방어적으로 얘기했던 것뿐이고요. 사실 김무성 대표의 이 같은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역사의식이 없고 국제정세에도 어두운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인 인간 아니냐 하는 느낌이 저절로 듭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사실을 절대 테러라고 보지 않습니다. 테러라는 것은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김모라는 인간이 한미 간의 합동훈련으로 인해서 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존재를 하고 그 조직의 지령을 받고 마크 리포트 대사에게 뭔가 위해를 가했다면 그것은 테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대한민국에 그런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통합진보당을 종북 운운하면서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선거에서 심판할 건데 니들이 뭐라고 지금 그렇게 해산시키느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판결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후폭풍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정작 테러라고 지칭하지도 않고 극단주의자의 소행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일탈행동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어떻게든 추락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새누리당의 당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마치 대한민국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짜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역시 김무성은 안 돼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에는 맞지 않겠지만은 문병하고 와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로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왔어요. 미국 대사가 아니라 시민 누구라도 백주 대낮에 이런 무력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폭력 행위를 동원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사님의 의연한 대처에 감사드리며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혹은 정권 차원에서 이용하여 공안정국의 도화선으로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40여 명의 수사진을 꾸려 배후를 조사한다고 종북이니 북한의 배후인이 하는 말들이 언론들에서 쏟아집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어 대선에 개입하던 불법 행위에 이 정도의 수사의지를 가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권 앵무새처럼 외쳤던 개인적 일탈이라는 그 발언, 바로 김 씨의 행위에 정말 적합한 얘기가 아니냐. 오히려 지금 김 씨의 행동에 대해서 더 일탈적 행동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한 의원이죠. 페이스북에서 올려놓은 글을 제가 우연히 보고 인용을 해드린 겁니다. 사실 외국 대사가 아니라 어떤 시민이라도 백지대낮에 폭력에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리포터 대사 의연하게 대처한 점 정말 감사드리고 빠른 회복 기원한다. 그러나 이것을 국내 어떤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보다 의연하게 국민들도 대처해달라.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새누리당의 대표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이. 그러나 새누리당의 대표 혹은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이런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그 날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는 날일 겁니다. 지금 김우성 대표의 그야말로 친박이라고 볼 수 없는 비박이라고 볼 수 있는 김우성 대표의 입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얼마나 그야말로 썩어 있는 정당인지 웅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도 본론은 넘어가야죠.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인 오피니언 비평 그리고 PD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 오늘 첫 코너는 역시 경제네요. 김혜진 PD가 옛날 경제부 기자를 하셨나? 그랬던 건 아닌데 네. 이상하게 돈 얘기해 준 눈이 가더라고요. 아, 곧 뭐 어디 장가가고 하니까 그런 모양이지. 근데 사실 돈 얘기만큼 또 중요한 얘기가 없는 것도 그렇죠. 예, 뭐 정치도 중요하지만 예, 정치도 먹고 살만해야 뭐 하는 얘기지. 예.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면은 정치고 나발이고 그냥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예. 지금 저도 뭐 사실 경제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나 다름없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상식에 입각해서 얘기 못할 건 없죠. 또 문외한이라고 얘기 꼭 못한다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인간들 그 한심한 수준들 보면은 저런 전문가라면 나 안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국민 라디오나 국민 TV 뭐 매체는 정치 얘기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 현재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뭐 적당히 섞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전셋값 얘기입니다. 네, 잡담 제하고 본론 들어갑시다. 예. 전셋값 얘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요, 2년 사이에 7% 이상 뛰어가지고
7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그렇죠. 비율이죠. 집값 대비한 전세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이게 70%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100만 원이 매매가면은 70만 원 한다는 거죠, 전세가. 사람들 잘 몰라. 예. 집값이 보통 이제 20평 돼도 2억 원 나가잖아요. 그죠? 네. 훨씬 더 하지. 아무튼 뭐 대략. 한 2억 정도 칩시다. 예. 집값이 2억이라면은 전세가 70%면은 1억 4천이 넘는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6천만 원만 더 보태면은 산다는 거죠. 집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 네. 뭐 당연히 값이 그만큼 뛰었다는 뜻이죠. 네. 전세가율이 90% 이상이거나 매매가를 넘어선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래요? 나는 뭐 신문 보고, 야, 아무리 그래도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높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미부여할 정도라도 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더러 역전현상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지, 그거는? 그러니까요. 참나. 어떻게 이걸 이렇게 조절을 못했는지. 이처럼 네. 미친 전세값에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정부는 그저 빚내서 집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매매만 부추기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경향신문 사설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친 전세 수수방관만 할 셈인가. 한국감정원이 어제 내놓은 보고서 네. 이걸 보면은요. 서민들이 주거 문제로 얼마나 가혹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조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네? 지난 1월 기준 수도권 전세가율 69.5%로 2년 전 62.2%보다 무려 7.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2년 전 70%대에 집중됐던 전세가율 올해 80%대로 상향 이동된 거죠.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소형 아파트와 전세 가격 1에서 3억 원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민 그리고 일부 중산층이 당연히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형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래 증가세는 아파트보다 연립, 다세대 주택이 앞섰다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서민 수요가 많은 것입니다. 전세가 폭등에 지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당연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서울에서 지방으로, 아파트에서 연립으로라는 전세 난민의 이동이 통계로 확인이 됐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요건 내가 진짜 많이 봤어요. 예. 서울에서 네. 전세를 못 얻으니까 네. 이게 서울 근교로 가더라고. 그렇죠. 뭐 가깝게는 뭐 일산 중심 들어가기 전에 뭐 화정, 행신 뭐 이런 쪽이 화정 있고요. 쪽이 좀 각광을 받아요. 왜냐면은 네. 화정 쪽이 이상하게 집값이 안 올랐거든. 사실은 별로 안 올랐습니까? 거기는? 그럼요. 일산하고 말하자면 수색이 이제 서울의 끝인 셈인데 그렇죠. 이 중간에 화정이 있어가지고 거기 또 전철역도 있습니다. 화정에는 게다가 요즘은 또 굉장히 좋아졌어요. 경의선이 전철화되면서 예, 그 대곡역이 그렇죠. 생기고 하면서 이 상당히 요지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더 가까운데 화정이 집값이 일산에 보면 훨씬 쌉니다. 집값이 싸면 당연히 전세값도 싼 거지. 그렇죠. 하긴 거기 중앙차로가 또 버스 노선이 발달해가지고 네. 서울의 어지간한 지역에서 한 광화문 정도까지 간다고 봤을 때 아주 밀도가 높은 강남 이런 데서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운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모르겠다. 많이 올랐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네. 이게 지금 3호선이 이제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일산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말은 일산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통일로 쪽으로 저기 강변 있는 네. 거기서 차를 가는 것보다는 훨씬 둘러서 가게 돼 있어요. 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근데 경의선 전철화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게 저 6호선 예. 라인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그게 그 경의선하고 교차점이에요. 상암동. 네, 상암동 예. 디지털 예. 미디어 시티. 예. 거기서 갈아타면은 바로 저기 대구까지 갑니다. 그럼 거기서 오른쪽에 빙 안 돌고요. 네, 안 돌고 거의 내가 지난번에 가봤어요. 화정역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대곡에서는 갈아타야 됩니다. 3호선으로. 또 화정을 이제 한 정거장이긴 한데 대곡까지 아마 5 내지 6 정거장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저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갈아탔어요. 예. 탔는데 대곡까지 가는 경의선 열차는 이게 열차의 객차 수가 2개밖에 안 되더라고. 그렇군요. 근데 또 꽉꽉 차지도 않아요. 어. 옛날 경인선입니다. 내가 대곡을 잘 아는 이유가 군대 생활 내가 거기서 했거든. 그러시구나. 네, 그때 아니, 그런 조건을 감안하면 오히려 네.
뭐 살만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하면은 네. 분명히 올랐을 거야. 아,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한둘은 아닐 테니까요. 예, 하여튼 지방으로 많이 갔다라고 예. 경향신문 사설을 짓고 있는데 그렇죠. 그 뒤도 계속 소개해 주세요. 네, 이런 전세난은요, 서울 네. 강남권 아파트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네. 집값 불안 심리로 매입보다는 전세 선호 현상, 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그런 현상이라고 경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은 미친 전세는 정부가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네. 부동산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정부가 지난 2년간 내놓은 총 8차례의 부동산 대책, 한결같이 매매 월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전세 대책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금리 시대에는 네. 전세보다는 집 소유주들은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 갔다면은 네.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리라고 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그 은행 금리가 높았었던 시절 아니에요. 그런 시절에는 전세를 놓고 전세를 놓는 거는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그 집을 살 돈이 없을 때, 예. 이 집을 하여튼 내 한 채 보유는 해야 되겠는데 그 집을 살 여유가 없을 때는 전세를 끼고 삽니다. 그러면은 전세금만큼은 이제 저축을 해서 나중에 전세금을 마련하면은 전세자를 내보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주거 매입 전략이 있었고요. 또 부유한 사람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여러 채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그리고 그 전세 자금으로 받았던 전세금으로 받았던 그 돈을 이용해서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예. 그걸 또 다시 이제 벌충해 줌으로써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이런 전략에 의해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전세라는 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금리가 모든 것을 확 바꿔놓은 거죠. 금리가 확 떨어지니까 전세의 메리트가 전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 필연적으로 월세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일종의 연착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세를 살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돈이 없어서 전세를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실소유자들은 이거를 이 현재의 금리보다도 그 월세는 대부분 다 높습니다. 매월 받는다는 것 때문에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저소득자에게 말하자면은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심지어는 못 살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부에는 오히려 저금리 기조에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는 것이라면 월세 전세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셔야 되는 건데 완전히 거꾸로 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월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월세는요 진짜 물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월세를 돌리는 거죠. 근데 또 들어갑니까? 이 동네에 월세가라는 거는요. 네. 그거는 뭐 물가, 네. 서민 경제 이런 거는 전혀 무방한 거 잘 아시죠? 네. 그 동네의 암묵적인 이 업자들의 카르텔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죠.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 카르텔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질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년 뭐 저기 전월세 계약을 해요. 방을 들어가요. 그럼 법적으로 계약 기간이 안 돼도 언제든지 세입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협조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그 소위 복비라고 하죠. 네. 그 임대인 쪽 네. 복비를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올 때는 세입자가 물어야 돼요. 뭐 근데 판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집주인이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판례와 이 동네의 관례는 다르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불만이 있으면 또 재판을 걸어야 되는구만. 근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나.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냥 뭐 참고 그냥 에이, 죽어요. 됐다. 에이, 더러워. 뭐 이렇게 하고 내는 건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월세값이 또 한 번 요런 좀 변곡점을 맞게 되면은 월세값이 대폭도 한번 올라간다고 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동네의 시세라는 게 있죠. 그 시세라는 거를 좀 이게 실질로 거래되는 그 시세라는 거를 차라리 당국이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보다 못 미치게 저렴하게 월세를 놓는 임대업자들에게는 조금 뭐 세금상의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요. 이거 네. 박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적이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습니까? 월세 정확하게 세금 받으면 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세를 뛰어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아무튼 뭐 전제 다든 그런 경우에는 카드 거래. 예.
의무화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월세금 이 달세 카드로 내신 분은 없으시겠죠? 나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카드 낸다면은 아유 딴 데가 싸라보라 그러지. 그렇죠. 예. 그럼 뭐 왜냐하면 대부분 탈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지 예, 않을까 저걸 싶은데. 의무화인데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월세를 뭐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월세를 자꾸 전세에서 월세로 지금 전환되는 추세인데 네. 월세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건 말이 되지 않느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원 파악을 위해서 월세는 의무적으로 카드로 내게 하고 카드 수수료는 은행이 면제시켜주는. 그거 괜찮네요. 그렇죠. 수수료. 이게 이런 거야말로 정책인 거지. 그렇잖아요. 카드 면제 카드 수수료는 전 안 내면은 정부가 물어주는 거예요. 네. 차라리 세금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 카드 수수료 물어주는 게 훨씬 더 세수 확대 좋을 겁니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 내면 어때? 네.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낸다고.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정당하게 적법하게 하시겠지만은 사실 뭐 그런 구석이 바로 조세 사각지대라는 거 뭐 모르는 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월세에 대해서 세금 물리자고 해가지고 있는 놈들이 그야말로 지랄 연병을 떨더만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확 뒤로 주춤한 거 아닙니까? 그랬죠. 에휴 참 더러운 세상이야. 결론은 이래요. 네. 이상님 방법은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방법은 제대로 된 있어요. 정부라면은 네. 왜 방법이 없겠어요. 아니 종합부동산세를 왜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서 했겠습니까? 그만큼 집 사가지고 이득을 얻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인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현금 없다고 해서 그게 이런 거야. 재벌이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줘요. 네. 그러면은 보유 주식의 평가로 해가지고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주식을 팔면은 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내셔가지고 면세해달라는 거거든요. 가업을 개성하면은. 그게 똑같은 거지. 낼 돈 없다고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냐, 인간들아? 사실은 세금을 상속세를 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아들에게 상속을 하려면은 상속세 냅니다. 내기 위해서 증자를 하든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발행을 해요. 그럼 시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그렇지. 저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다라고 하면은 쉽게 증자가 되든 하여튼 자금을 갖다가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은 그 돈으로 일부 주식을 팔는다든지 여하튼 이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건데 단순히 얘기하면은 그 돈 가지고 상속세를 내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쑥 어디 가서 바람이나 피고 어디 가가지고 맨날 마약이나 하고 그런 인간이라면은 시장에서 냉정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그 오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쌩돈 물어서 상속세를 내고 아들에게 물려주든가 아니면은 아들을 X시키고 전문 경영인을 갖고 와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 선택의 복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게 솔직한 얘기로 재벌 아들이 검증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혜란가 뭔가 그것도 결국은 검증되지 않은 오너의 피부치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땅콩 해양이 생긴 것 아닙니까? 대한항공 주가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 외국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나라 일각이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장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이 인간들은 어떻게든 로비하고 와이를 쓰고 돈 비기고 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기업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면은 그것도 엇보게 하면 되는데 또 그러면은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이율 배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재벌 기업들 나가면 나라 망한다며? 그럼 안 망하게 해야지, 이 사람아.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 안 내게 해가지고, 무능한 새끼가 그 기업을 개선하면은 그 기업이 제대로 살아남겠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율 배반을 그걸 논리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니까 진짜 보수가 자다가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넘어가죠.
열받습니다. 자, 다음 투표로 가보겠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하면서 네.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지 않은 정황. 당시 이게 재판 뭐, 기록을 통해 드러났죠. 박상욱 대법관도 뭐 아주 까도남이구만. 까도 나오는 그렇죠. 양파남이구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네. 자기는 당시에 말석 검사여가지고 몰랐다. 예, 선배들이 한 짓을 내가 어떻게 하냐. 구라치. 이런 거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묵인하는데 가담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죠.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이를 잔혹하게 고문 살해한 국가 폭력을 축소 은폐한 책임. 당연히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확연해졌다 이런 겁니다. 네. 한겨레가 오늘 사설로 이 문제 짚고 있습니다. 네. 고문치사 축소 책임 뚜렷해진 박상옥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는 검찰 역사에 치욕으로 남은 졸속 부실 수사였죠. 검찰은 그해 1월 치안본부 대공수사관 2명만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 짓고 나흘 만에 수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나흘밖에 안 했습니까? 전 이건 또 미처 또 파악을 못하고 있었네요. 그래도 좀 뭐 한 2, 3주는 나흘 만에 최초의 수사를 끝냈었군요. 네. 2월 27일 이들이 자진해서 공범 3명이 더 있다고 털어놨지만 검찰은 계속 뭉개다가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폭로가 나오고서야 2차 수사에 들어갔죠. 예, 이때 이부영 전 의원이 얼마 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한 네. 이부영 의원이 옥중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때 경찰 총수인 강민창 치안본부장까지 고문 은폐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검찰은 추가 공범 3명과 다른 간부 3명만 구속하고 다시 수사를 접습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변호사, 예, 지금은 창원의 지자체를 이끌고 있는 창원시장입니다. 예, 안상수 변호사의 폭로로 이듬해 1월 3차 수사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3차례나 수사가 반복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죠. 그만큼 감추고 덮기에 급급했던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박상욱 후보자는 부실로 얼룩진 1, 2차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막내 검사였다고 항변하지만 그는 핵심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래 예. 막내가 다 해요. 그렇지 직구준 않습니까? 것들. 군대에서도 병장이 하나, 일병들이 하지. 막내라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야말로 진짜 검사의 그 수직 서열을 전혀 이해 못하는 인간들의 변명입니다. 오히려 막내 검사기 때문에 더 잘 알았을 거다. 그럼요. 예. 파가 많았지. 안 봐도 비디오지. 특히요, 박상욱 씨가 1차 수사 과정에서 추가 공범 3명 중 1명을 주범으로 거명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하는군요. 네. 공범이 더 있으리라고 짐작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겁니다. 네. 박 후보자가 대법관에 오르는 것은 역사의 퇴행이자 헌법 정신에 대한 배반이라고 한겨레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임명 제청해놓고 국회 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과연 역사의식과 사법부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떠나 박 후보자 임명 제청은 철회되는 게 순리라는 것이죠. 예. 나 여기서 제일 웃기는 게 안상수야, 안상수. 이게 이 사람이 그 보훈상수 맞죠? 예. 보온병 상수. 예. 예.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대표하다가 연평도 가가지고 포탄이라고. 보온병을 갖다가 포탄이라고 했던 그 보훈상수 맞죠? 예. 그리고 또 새누리당으로서 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이 창원시장 나와가지고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했다고 해서 창원시장 못 나올 건 없지만은 그 과정을 보면은 진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죠. 야, 인간이 이런 거야. 강민창은 결국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폭로로 해가지고 구속된 건데 그렇게 폭로했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또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면은 세상이라는 게 참 요지의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수사에 가담했었고 심지어 당시에 검찰이 축소 은폐하려던 그 바로 핵심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검사 출신인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고 심지어 초기에 자기가 직접 국회에 제출한 임명 동의안에는 이런 내용 자체를 누락시켰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거죠. 뭐, 박상국 후보자야, 그런 과거의 사실을 망각하고, 네. 아니, 내가 뭐, 대법관이 못 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잘못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후보자로 제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까 어제, 오늘 아침인가, 어디 한겨레신문 보니까, 뭐, 교육부에서 이달에 존경할 만한 스승이라고 선정한 인간이, 예. 그게 뭐, 친일. 한국, 하여튼 천황 덴노 회의가를 위해서 뭐 열심히 충성을 다하자는 이런 식의 글을 썼던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교육부에서는 그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교육부나 양승태나 사실 도찐개찐입니다. 아니 도대체 역사식이라고는 이렇게 손톱만도 없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되고 대한민국 교육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랑 상관없이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결국 자신의 그때 행동은 네. 정당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위법하다거나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셈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자리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로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사실 그런 것들이 큰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 사실 국민들에게 사과를 못한 거 정말 후회합니다. 자성하겠으니까, 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저를 대법관으로 제청해 주신 거는 정말 감사드립니다만, 저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게, 인간된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는 이런 것이죠. 대한민국 최고위 법관인데. 아니, 신영철 같은 사람도 대법관을 하니까 다 그런 거지 뭐. 뭐 수많은 시민들의 생사 여탈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각종 질서를 또 최종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는 그 판결문 자체로 법이 됩니다. 그 자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아니면은 이거하고 연관이 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자기가 맡았을 때 네. 그거를 문제 삼으면은 자기의 행위도 문제 삼는 셈이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때 어떤 결정을 어떤 판단을 할지 그러니 대법관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스스로 물러나야죠. 근데 사실 지난주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한 초반까지만 해도 청문회 보이콧의 기류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난주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원내 차원에서는 일단 청문회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조금씩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양승태가 그런 식으로 편지 써서 보내고 또 보수 언론들이 그야말로 지랄을 하니까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그런 거지. 아이고 뭐 우윤근 선생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야말로 양파 중에 양파 우리의 박근혜 정권의 최대의 호퍼 이완구 총리 오고 그냥 껴안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눈물까지 흘린 분이니 그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알려지기를 이번 주 초쯤에 가닥을 좀 잡을 것이다 했었는데 과연 이런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 마당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스탠스를 잡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또 이것도 일종의 예. 원내대표가 개판 치는 건데 또 책임은 또 아마 문재인 대표한테 넘어갈 겁니다. 뭐 어떻게 이것도 일종의 시험대에 오른 거죠. 어떻게 할지. 곤혹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탈북자 단체죠. 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천안함 폭침 5주년인 천안함 침몰 5주년인 이 폭침이라는 표현은 이 언론이 한 표현이고요. 해당 언론이 소개해드릴 5주년인 26일을 전후해서 북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그제 밝혔죠. 김정은 암살 그린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DVD도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네. 이번 전단 살포에는 국민행동본부 등 국내 북한 인권단체 5곳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한국일보가 사설로 짚고 있습니다. 무모한 대북전단 살포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제목인데 뭐 대체로 납득이 되고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만 그 중간중간 글쎄요. 한국일보의 이런 논조 입장 이해할 수 없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밝혔듯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 말. 특히 지금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고
종북 성향의 일탈된 시민운동가가 저지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여파로 남북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북 성향의 일탈된 시민운동가, 종북 성향의, 이 말을 사실상 팩트인 양 문장 속에 녹여 넣은 셈인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문제겠죠. 그렇습니다만은, 글쎄요,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종북 성향이라는 말은 좀 웃기는 얘기지. 아니 사실 이게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반대한다는 식의 논리야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니 무슨 얼어 죽을 3대 세습에 다 떨어진 북한을 위해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들은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한미 군사훈련을, 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북한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전부 다 몰아붙이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아마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전쟁 연습이 결국은 북한의 침략을 대비해서 한미 간에 공동으로 방어한다. 지금 이 논리로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은 북한이 침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침략을 했을 때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이 논리가 맞는 거거든요. 예. 과거 70년대라면은 북한이 60년대, 70년대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고 군사력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라면 이 논리가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아니 대한민국 국방비가 북한 국방비의 10배, 20배 이상 더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리고 북한은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탱크라든지 항공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이미 공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 훈련은 오히려 북한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북한은 남한을 침략할 전혀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가 저렇게 연합훈련을 한다면 이 자식들이 혹시 북한에도 극단주의자가 있듯이 남한에도 극단주의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북진통일 해야 되는 사람 지금 존재해요. 김영환이 강철 수신의 김영환이가 북진통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뒤로 자빠진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러려면 저 인간들이 북진통일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시냐. 오히려 북한이 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달라진 세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런 일탈된 종북인지 지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탈된 시민운동가는 맞죠.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한미대사가 무슨 결정권이 있다고 가가지고 찔러버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미친놈이야 그거는. 그런 그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 사용했던 일탈 행동일 뿐입니다. 아니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들이 리포터 찔러라고 하는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미친놈이지. 예, 본론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슨 종북 성향입니까? 하여튼 이건 한국일보도 네. 이제 스트레오의 타입에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그건 그렇고. 네, 좀 아쉬워가지고 지적을 해봤고요. 네. 북한 지난해 10월이었죠. 전단을 실은 풍선에 직접 사격했습니다. 고사총을 사격했죠. 이달 초에는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삐라를 실은 풍선이든 무인기든 조준 격파 사격을 가할 것이다. 몇 발의 총탄이 아니라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위협을 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가장 큰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위협을 단순한 공갈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북전단을 가장 큰 체제 위협으로 느끼고 있대. 북한도 참 마태야 간 놈들이구만. 이 몇몇 민간단체들의 행동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우리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겠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전단 살포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매도까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유럽 언론 매체들이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를 풍자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될 수 없다는 자성이 일고 있는 것을 유념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 매체들이 마호메트를 아주 그냥 무슨 동물하고 막 비유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슬람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무슨 동물하고 비교해가지고 풍자했다면은 그 유럽 사람들은 이거 표현이 자유니까 괜찮습니다 하겠어? 대한민국 기독교 난리를 떨고 일어날 거야. 아니 자기가 귀하면 남도 귀한 줄 알아야지 인간들 말이야.
아니 근데 총을 쏘잖아요. 다른 거를 떠나서. 네. 그거 못 날라오게 해도 거기다 대고 총 쏘는데. 북한도 아마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지고 쏠 겁니다. 혹시라도 남한에 피해가 갈까 봐서. 왜냐하면 사실 뭐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그 오판으로 인해서 전쟁이 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박살날 쪽은 북한이에요. 북한 되게 조심은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수위 조절을 고심하겠죠. 근데 이제 얕은 그런 총을 쏘는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우발적인 교전으로 이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심히 해치는 일이고, 아니 그런 삐라에 대해서 그렇게 북한 체제가 흔들린 정도라면은 삐라 안 보내도 무너집니다. 냅두면 되는 건데 뭘 그걸 땡겨가지고 그렇게 뭐 자유 무슨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 아이 북한에 가가지고 게릴라전을 하든가 그러면. 그렇잖아요.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뭐, 김정은의 심장에 뭐 비수를 꽂든지 하든지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그 들어갈 용기 없으면서 삐라라 해가지고 띠 뿌리고. 에이구, 참. 아, 근데 정부 당국이 뭐 이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됐을 때 아주 원칙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민에게 위협이 된다면은 뭐 조치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건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신문들도 자유북한 운동연합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탈북해가지고 북한 정권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삐라 보내시고 하는 것 같은데 삐라만 보내가 되겠습니까? 북한 쳐들어가서요. 우리는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잠입해서 뭐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무슨 아오지 뭐 탄광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신음하는 인민들을 해방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못하면서 용기는 없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지금 여기서 삐라를 뿌린다는 게 그 삐라 제대로 된 자금으로서 나오지도 사실 그렇습니다. DVD도 같이 보낸다는데 지금 북한이 날아가고 망하기 직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아니 이게 아니 우리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제가 20대 30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디야? 제가 40대 금단산 있죠, 금단산. 예. 금단산에서 쭉 그 중간에 고추봉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무슨 사인이라 이제 능선을 따라서 쭉 가면요. 그때도 북한 삐라가 있었어요. 김일성 장군 만세하는 이런 북한 삐라가 있었다고. 이게 삐라를 뿌리는 거는 이게 체제가 우월하다는 증거입니다. 체제가 우월하다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삐라를 뿌리면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북한은 이제 마탱이 같다는 얘기야. 뭐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빨리 가가지고 정권 붕괴를 좀 땡기고 싶으면 직접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청구하고 싶네요. 네. 이 단체가 방송을 혹시 듣고 고무되셔가지고 네. 북한에 좀 진입을 해가지고 네. 김정은의 심장이 그러면 안 되지. 갑자기 너무 가지 마시고요. 네,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제일 나는 진짜 뭐 그런 이제 상상의 영역이 있죠. 예. 그런 상상을 합니다. 북한에 잠입해서 정치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전부 다 끌고 탈출하는 뭐 그런 거 해서 영화도 만들고 하시라고. 근데 이게 네. 지역 주민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로 나를 직접 겨냥한 건 아니지만 네. 저 허공 어딘가로 총탄이 날아다니고요. 게임이 일단 가속도가 떨어져가지고 위력이 다한 총탄일지언정 우리 집 옥상 위에 아니면 뒷마당에 네.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지금 초래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고 그런 상황에 자꾸 삐라를 날린다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삐라를 날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 그게 휴전선 지역이 대부분 그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뭐 희한하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데서 새누리당을 극렬 지지하고 후원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 와가지고 삐라 뿌리다가 총탄 날아오면은 만장이 떨어져가지고 지지정당 바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지붕에 뭐 포탄
저기 탄피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탄피는 바로 쏜 그 옆에 떨어지니까 그렇죠. 옛날 어느 종편 방송은 탄피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비웃음을 받을지 예. 모르실 거예요. 예. 그 자막에 탄피가 떨어졌대 MB가 탄피가 총을 쏜 지가 어딘데 거기서 탄피까지 날아오셔가지고 떨어졌다고 그렇게 써가지고 온갖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탄두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없어지니까 떨어져가지고 하면은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 저게 만약 내 머릿속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할 거예요.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휴전선 접촉지에 단체장 아마 내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새누리당일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왜 반대하겠냐고. 그런 걸 이해를 해야지. 새누리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면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 왜 반대하겠냐고. 그만큼 위험하니까. 실질적으로 위협을 처리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니들 참아라? 니나 참아라 그러고 싶을 거야. 뭐. 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PD 브리핑으로 넘어가죠. 네. 김현준 PD. 예. 오늘 주제는? 오늘 키워드는 주제는 김기종 종북몰이와 반미입니다. 종북몰이. 네, 김기종 종북몰이와 반미. 네. 자, 김기종 씨가 이 마크 리포트 대사 습격한 사건, 네. 전망과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네. 정권의 종북몰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에서조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네. 극단적 민족주의자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네. 우리 정권은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서 김기종 씨의 배후 운운하며 이참에 공안 장사 좀 해보자 이런 모습을 대략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그냥 필사적이더만. 네, 미국은요 사건 발생 이후 일관되게 테러라는 용어 대신에 공격, 폭력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정치적 의미가 있는 테러가 아닌 정신 이상자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성격 규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은 우리와 달리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에서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테러가 발생했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을 꺼린다는 거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국익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겁니다. 동맹국에서 발생한 대미 테러는 미국의 전략적 실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맹 간 분열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미국 정부가 정보 판단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토록 민감하게 눈치를 살피는 미국의 입장이 이러하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지 이명박근혜 정부지. 네. 현 정권이 네. 그러하다면 이번 사건을 테러로 부풀리고 배후 색출 타령을 하면서 종북몰이하는 거 요거는 오히려 미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겠죠. 네. 반미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예. 결과적 반미. 결과적 반미가 되는구나.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네. 배후 세력이 있을 거라느니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완전히 종북 빨갱이라느니 요러면 미국이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대한 불충입니다. 예. 자식들이 왜 불충을 하고 있어? 종편 일부 프로그램이 오버해서 북한 헐뜯다가요. 종국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가 당착에 빠지는 것처럼 만약 이번 사건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오버한다면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반미적 행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진짜 반미주의자 같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접근법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한미동맹 보호 플러스 종북 플러스 테러. 사건 직후 새누리당은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주장을 했죠. 김무성 대표는 배후를 거론하며 테러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말 했습니다. 곧이어서 중동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은 주한 미 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밝히자 이는 곧 정부 가이드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각종 시국 사건 수사 때마다 가이드라인 치기를 즐겨온 현 정권은 그야말로 가이드 정부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무성이가 테러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김무성이 옛날에 무슨 얘기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한참 씻고 다닐 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개념이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색출. 예. 그 다음에 또 뿌리를 발본색원. 아, 그렇죠. 발본색원. 예. 그게 바로 뿌리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발본색원이. 예. 아니 그렇게 씹어놓고 이번엔 또 지가 그런 얘기를 해? 아이고 김무성 씨 박근혜 욕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청와대는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게 김기종 씨가 네. 그런 완전히 짓을 그냥 하니까 옛날 우리 김용민 국장이 그 선거 출마했을 때는 새누리당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의 대선급으로 예우를 했잖아. 일면 톱에다가 계속 막말 하면서 대한민국 이번에는 정치가 부끄럽다. 그렇죠. 예, 조선일보. 아니 한국 정교가 부끄럽다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정치가 부끄럽대. 예. 에라이. 아유. 자, 범인의 반미 종북 행적과 배후 세력 수사를 청와대는 그 자리에서 천명했죠. 네. 검찰도 이번 사건을 반미 종북 테러로 규정하고요. 네. 아니, 미국은 테러 아니라는데. 글쎄 말이야. 자꾸 그러지 말라는데. 예? 제발 좀 하지 마 그러는데 이 반미 주자들이 지금 예.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하고 있구만. 예. 그렇게 검찰은 규정하고요. 김기종 씨에 대해 엉뚱해도 국가보안법 적용하려 하죠.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요. 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종북 세력의 테러로 표현합니다. 창조 수사. 예. 창조 경제는 없고 창조 수사가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 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김진대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 직후 서울중앙지검 공안검사들을 주축으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립니다. 검사 13명 무려 수사관 등 모두 36명의 인력이 차출됐다고 하고요. 경찰 전담팀 75명과 합치면 100명을 훌쩍 넘습니다. 글쎄요,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각종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을지도 박근혜 모릅니다. 하야했겠지. 예. 무슨 일만 생기면 개인 일탈 운운하던 정권이 이번 사건에선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는 거 요것도 굉장히 코미디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이 각종 사건과 관련한 중대한 의혹을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얼버무린 사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 국가 지휘 체계의 근본을 흔들었던 비선 실세 의혹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 영리, 욕심을 위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이간질시켜 어부지리를 노린 사건이라며 특유의 개인 일탈 논리를 폈습니다. 민주주의 훼손 사건을 소신으로 수사하던 최동호 검찰총장에 대한 인적 사항을 청와대 행정관이 열람한 사건에 대해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와대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합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심리전단 활동에 정확한 지침이 없었다.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죠.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때는 일탈이구만, 얘들은. 역시 개인 일탈 논리입니다.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죠. 특히 남재준 원장의 말이요. 청와대와 국정원 내부 요원들이 그 안에서 그 짓을 했는데도 배후는 없다고 합니다. 배후 세력 규명하기에 이토록 서툴렀던 정권이 김기종 씨 사건을 마주하자 갑자기 신공을 발휘합니다. 우리 김호진 PD가 좀 비틀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짓을 했는데도 배우는 없다고 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짓을 했는데 배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배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바꿨어야 돼요. 배우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배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금이라도 1%라도 있다고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배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렇죠. 정확한 어디일 겁니다. 여하튼. 자, 1989년 기억하시죠? 대학생 6명이, 우리나라 대학생 6명이 그때 서울 정동에 있었죠. 미국 대사관저에 이 사제 폭탄 들고 들어간 일. 그때 주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동맹관계가 더 강해질 것이다.
범인은 정신이 이상한 괴짜로 한국 내 어떠한 사람들도 대변하지 못한다. 한국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던 외국 대사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한국 내 누구의 견해도 아닐 것이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미국은 괜찮답니다. 앞으로 더 잘해보자입니다. 미국이 뭐 약점 잡힌다 왜 그래? 한미동맹의 당위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요. 적어도 그 정치적 함의를 무겁게 인식하는 절대 다수 건강한 시민들은요. 제발 호도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반미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적당히 좀 하라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예, PD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에이 앞으로 서영석 타임스가 아니라 김효진 타임스로 이름 바꿔야 되겠다 이거. 반미입니다. 반미. 결과적 반미. 아주 이 대목이 아주 그냥 압권이야. 미국은 괜찮답니다. 새누리당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미국은 오히려 앞으로 더 잘해보자입니다. 예. 예, 그러니 제발 좀 억지 좀 쓰지 마세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국 사정에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 정신 이상한 괴짜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권당의 대표라는 인간들이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대한민국에 독자 많다고 틈만 나면 자랑하면서 자전거 뿌리는 그런 자전거 뿌리는 예. 판촉. 예. 저기 신문들이 일면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한미에 대한 뭐 테러 어쩌고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이게 참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그레그 대사의 인터뷰 내용도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은 조금 우습지 않을까. 야, 얘들아 좀 그만해라. 예. 자식들아. 우리 팔아먹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급이 돼야 팔아먹는 거지. 그 아주 미친놈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팔아가지고 니들 정치적 연명하라고 그러냐. 아마 속으로는 그 그레그 대사나 리포터 대사가 김무성이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아이, 참. 니 속을 내가, 리포터 대사가 그런 바보입니까? 예? 예. 이런 그냥 시어자가 절로 나올 거다. 가고 나서, 야, 쟤들 웃긴다, 진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피가 끓어올라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집권당의 대표란 자가 가가지고, 그딴 소리를 해가지고, 뒷전에 돌아앉아가지고, 아이고, 한국의 지도층이라는 게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피가 끓어오릅니다. 이 미국을 해롭게 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런 거, 좀 그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미국 괜찮답니다. 우리 김무성 대표님. 미국 괜찮대요. 박근혜 대통령 각하. 정신 좀 차리세요. 괜찮다고 하니까 네.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건강합니다. 네. 예, 오늘 서영석 타임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